네, 안녕하세요. 7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와 비욘디가 함께하는 건강한 숨, 행복한 삶 시간이고요. 오늘은 서울 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이재승 교수님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해 주신 주제가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좀 생소한 주제인데 실제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유병률이라고 할까요? 그게 네. 100만 명당 2명인 네. 정도로 굉장한 희귀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특발성 폐동맥 고혈압은 희귀 질환 100만 명에 한두 명 정도 발생하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그 다양한 연관 질환이 있는 그런 폐고혈압 자체는 전체 인구의 한 1% 정도 생기는데요. 비교적 생각보다는 많은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발성 폐동맥 고혈압과 다른 2차성인 폐고혈압을 혼동해서 쓰기 때문에 좀 혼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알아볼 거는 폐동맥 네. 고혈압으로만 알아보나요? 아니면 폐고혈압도 같이? 전체 폐고혈압. 전체 네. 폐고혈압에 네.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산병원에서 오셔서 그런지 좀 주제가 조금 네. 되게 깊이 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역시 교수님, 훌륭한 교수님 모시고 저희 또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라이브 시작하려고 하는데 질문을 먼저 남겨주신 분들이 있어서 네. 그거 먼저 답변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유님이 폐결핵을 오래 앓고 지내고 계시는데 최근에 비결핵 항상균까지 생겨서 고생하고 계시다고 하세요. 네. 아침 저녁으로 설포라제 드시고 현재 COPD 70%인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나마 좀 도움이 될지 궁금하다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흔한 질환이 폐결핵인데요. 폐결핵 후에 이제 기관지 확장증이 이제 생기고 그 이후에 이제 결핵과 유사한 비결핵 항상균 감염이 있으셔서 지금 증상이 있으신 것 같고요. COPD는 주로는 흡연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이긴 한데 폐결핵 후에도 기관지 손상에 의해서 COPD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에 의한 COPD와 조금 성격이 다른 질환이긴 하지만 이렇게 결핵 후에 폐 파괴가 되고 기관지 확장증이 오면서 COPD가 발생했을 때 이제 사망률이 상승할 수는 있는데 이제 폐기능 저하 정도나 호흡곤란의 정도 그리고 다른 전신 질환 정도나 그리고 체질량 지수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제 사망률의 위험 인자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균이 이게 발견이 됐다고 해서 바로 약물 치료를 하지는 않고요. 그 비결핵 항상균에 의해서 폐가 지속적으로 나빠진다는 소견이 보이고 이제 객담에서 지속적으로 균이 배양이 될 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 전문 교수님께 진료를 보시고 치료 필요 여부를 먼저 판정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비결핵 항상균에 대한 치료를 시작할지를 결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COPD에 대해서 폐기능 저하에 대해서는 이제 흡입기관지 확장제 약물 치료를 통해서 폐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이제 환자의 상태를 개선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지금 설포라제만 복용하신다고 하시는 걸 봐서는 현재 비결핵 항상균은 약물 치료 없이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COPD에 대해서도 폐기능 저하 정도나 호흡곤란 정도를 봐서 약물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환자의 그런 엑스레이라든지 호흡곤란 정도라든지 아니면 폐기능 저하 정도를 평가해서 이제 치료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강영애 교수님 나오셔서 네. 비결핵 항상균에 네. 대해서 강의해 주신 적이 네, 있는데 네. 그때 들어보니까 이게 약 하나 먹는다고 낫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핵과 비슷하게 약제들을 복합 한 3종류 이상의 약제를 보통 쓰게 되고요. 한번 치료하게 되면 보통 1년 반 정도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제 부작용도 꽤 흔히 생길 수 있어서 네. 치료 개시 여부는 이제 전문 교수님과 상의해서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상으로의 초대님 질문은 저희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들 들어보면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람TV님이 지금 코로나 걸린 지 이틀째이시래요. 코가 네. 계속 막히고 기침을 하는데 어떤 환경이 조금 더 빨리 나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에 의해서 이제 상기도염이 생기고 기관지염이 생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2, 3주 정도의 기침, 객담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환경에서는 이제 건조하고 찬 공기에 노출됐을 때 기침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조하고 찬 공기에 노출되지 않게 실내를 조금 따뜻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따뜻한 물을 좀 자주 마셔서 네. 이제 체온을 잘 유지하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원적으로는 이제 2, 3주 정도 지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우리 네. 면역 체계에서 이제 사라져야지 좋아지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시간은 걸린다는 것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따뜻하고 습한 환경이 좋다라고. 네, 너무 습하지 않지만 좀 적정 온도의 습도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관지에서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기관지를 제일 자극하고 기침을 유발하기 때문에요. 그런 환경을 노출하지 않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준비한 주제로 좀 넘어가서요. 폐고혈압, 폐동맥 고혈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아까 잠깐 특별성 폐동맥 고혈압과 좀 뭐 혼동해서 네.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이 세 용어가 그러면 다 다른 용어인 건가요? 제일 큰 광범위한 범위가 이제 폐고혈압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폐고혈압은 이제 뭐 심장질환이나 폐질환이나 다양한 전신질환에 의해서 폐혈관의 압력이 상승하는 전체를 표현하는 말이고, 폐고혈압 중에서 이제 폐동맥 고혈압은 이제 폐의 질환이나 아니면 좌심장에 의한 폐고혈압을 제외한 그런 폐동맥 고혈압이 되겠습니다. 그 폐동맥 고혈압의 극히 일부가 또 특발성 폐동맥 고혈압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아까 그 100만 명당 네. 2명은 특발성 네. 폐동맥 고혈압이 되고 예, 전체 폐고혈압의 한 1% 정도가 특발성 폐동맥 고혈압이고요. 아, 폐고혈압의 가장 흔한 원인은 70에서 80% 정도는 좌심장 질환에 의한 폐고혈압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심부전이나 뭐 네. 심장 판막 질환이나 뭐 다양한 심장 질환들, 주로 좌측 심장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좌심장 질환에 의해서 네. 폐정맥의 압력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폐동맥의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폐동맥 고혈압에서 제외하고 뭐 예전에는 폐정맥 고혈압이라는 용어를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심장 질환과 좀 연결이 있는 폐 질환인 건데 네. 그러면 좀 일단 용어 때문에 혼동을 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정경희 님도 제가 고혈압 환자인데요. 네. 약 복용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혹시 고혈압 환자와 이 폐고혈압을 좀 걱정을 할 게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아, 완전히 다른 질환이고요. 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혈압은 네. 전신 동맥에 압력이 올라가는 질환이죠. 그래서 대동맥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동맥에 이제 압력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팔에서 동맥 압력을 재서 이제 혈압이 이제 120에 90 미만을 정상으로 보고 140에 90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하는데, 폐고혈압은 우심실에 나와서 폐로 가는 폐동맥의 압력이 올라가는 질환이기 때문에요. 네. 저희가 특수한 검사를 통해서만 압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질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용어가 있다고, 폐고혈압을 WHO에서 5개 그룹으로 네. 나누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또 저희가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폐고혈압은 뭐 아주 다양한 질환에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그 WHO에서는 이제 그 폐고혈압의 원인이나 질병의 임상 증상의 양상이나 진행 과정이나 이제 치료에 대한 접근 방법에 따라서 크게 5가지 그룹으로 나눴고요. 첫 번째 WHO 그룹 1군이 이제 폐동맥 고혈압이 되겠고요. 2군은 이제 좌심장 질환에 의한 폐고혈압이 되고, 네. 3군이 우리 만성 폐질환에 의한 폐고혈압, 4군은 이제 폐혈관이 혈전이나 기타 질환에서 혈관이 막혀서 폐동맥 압력이 올라가는 그런 폐고혈압을 4군이라고 하고요. 5군은 이제 다양한 질환 원인 미상이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질환들을 5군 폐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군 폐고혈압에는 뭐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만성 콩팥 질환, 신부전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5군에 의한 폐고혈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준비해 주신 자료 중에 비슷한 네.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아니었나요? 한번. 아, 네, 있습니다. 그쵸,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좀 뒤의 내용인가요?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흔히 고혈압이라고 하면 네. 이제 좌측 심장에서 이제
전신으로 가는 동맥의 저희 이렇게 크게 보여드리고 있어서 아, 마우스로 클릭해 네.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고혈압은 우리 팔에서 혈압을 재서 고혈압을 진단을 할 때 말하는 고혈압은 이제 좌심장에서 전신으로 가는 동맥의 압력이 높은 걸 말하는 거고요. 폐고혈압은 우심장에서 폐로 가는 혈관이 폐동맥의 압력이 올라가는 질환이 폐고혈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폐동맥의 압력이 올라가는 폐고혈압은 뭐 이쪽 좌측 심장 질환이나 만성 폐질환이나 아니면 우리 전신 질환, 류마티스 질환이나 아니면은 뭐 만성 간경화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신부전이 있다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혈액 질환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폐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은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질환들을 5개의 그룹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래서 폐고혈압은 이제 평균 폐동맥압이 20mmHg 이상인 경우로 정의가 되고요. 폐동맥 고혈압은 이 폐고혈압 중에서 우리가 이제 자가심장 질환, 폐정맥 고혈압을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폐동맥 세기압이 15mmHg 미만이고 이게 폐혈관 저항이 2우두 유닛 이상인 경우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동맥압은 이제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제 전압 공식 오음의 법칙에 따라 비슷한데요. 심장에 나오는 심박 출량과 폐혈관의 저항 그리고 자심방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폐동맥 고혈압은 이 폐혈관 저항이 증가되는 질환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에서 이렇게 다양한 질환들에 의해서 폐고혈압이 유발되는데 1군 폐고혈압은 폐동맥 고혈압, 2군 폐고혈압은 자심장 질환에 의한 폐고혈압, 3군은 폐질환에 의한 폐고혈압, 4군은 폐동맥 폐쇄에 의한 폐고혈압, 5군은 불명확하거나 다인자에 의한 폐고혈압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 그룹에 따라서 각각 치료 방침이 달라집니다. 이게 1군은 약물 치료를 주로 하게 되고요. 4군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나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다양한 인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좀 위험한 인자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술을 해야 되는 사군일까요? 뭐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4군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잘 되면 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성혈전색전 폐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수술을 잘 시행하지 않고 그냥 약물 치료만 했었을 경우에는 성적이 안 좋았는데요. 최근에 여러 전문센터에서 폐동맥 내막 제거술을 위한 수술과 아니면은 풍선 확장술이라고 해서 시술을 하면서 성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네. 수술이 잘 되는 경우에는 폐고혈압이 정상화되기 때문에 수술로 완치가 될 수 있는 질환이고요. 그리고 1군 폐동맥 고혈압은 우리가 말하는 특발 폐동맥 고혈압, 특발성 폐동맥 고혈압, 희귀 난치 질환에 속해 있는 이 질환이 되겠고, 이 그룹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약제가 개발되기 전에는 평균 생존 기간이 3년 미만이어서 예후가 매우 안 좋은 질환이었습니다. 거의 뭐 암 환자에 비견될 정도로 사망률이 높았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폐동맥 고혈압 표적 치료제가 많이 개발되고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나서는 생존 기간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평균 생존 기간이 최근에는 10년 이상 될 정도로 호흡기 질환 중에서는 치료 성적이 최근에 많이 발전된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고위험 환자군을 일단은 폐고혈압 1군 특발성 폐동맥 고혈압 환자진으로 보면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특발성 폐동맥 고혈압 환자분들이 예후가 안 좋은 경우도 있지만 2군, 3군도 이제 워낙 기저 폐질환이나 심장 질환이 많이 진행한 경우에 이제 2차적으로 폐고혈압이 생기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뭐 2군, 3군 폐고혈압이 오히려 더 성적이 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군, 3군 폐고혈압에 대해서는 이제 기저질환 치료하는 것 외에는 폐고혈압 자체를 치료할 수 있는 약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검색했을 때 폐동맥 고혈압이 돌연사 위험이 높은 질환이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예전에 이제 뭐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에 우리나라에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가 도입된 게 이제 2000년대 중반, 2005년도 이후거든요. 그 전에 이제 외국에서 약이 없었을 때는 이제 생존 기간이 한 2, 3년이었고 환자분들이 우심부전에 의해서 갑자기 돌연사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전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아직도 인터넷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약제가 많아지면서 치료 성적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요. 그렇게 예전만큼 돌연사를 많이 하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이제 진행된 폐고혈압 환자들은 갑작스러운 돌연사 위험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궁금해지는데 식탐 많은 콧물 여왕님도 네. 증상 궁금하다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폐고혈압 증상은 일반 심장질환이나 폐질환과 구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초기 증상은 운동 시 호흡곤란이나 흉통이나 피곤감이 흔하고요. 병이 많이 진행해서 심장까지 나빠졌을 때 이제 오심부전 증상이 생겨서 몸이 붓는다든지 아니면 복수가 생긴다든지 그런 경정맥이 확장된다든지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드물게는 이제 갑자기 운동하거나 그럴 때 실신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드문 질환은 객혈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아주 병이 진행하면 심목소리 같은 증상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장 질환이 좀 이미 있는 분들 중에서 내가 이런 증상이 있다고 폐고혈압일까라고 의심을 하는 게 사실상 쉽지는 않겠네요. 좀 병원에 내원을 하셔야지. 네, 그래서 특발성 폐동맥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보통 30대, 40대 여성분들이 한 80% 정도로 여성분들한테 많은 질환이었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이제 원래 앓던 심장질환이나 폐질환이 없었는데 그 원인 미상으로 이제 운동할 때 호흡곤란이 있다거나 흉통이 있다거나 그럴 때 이제 의심할 수 있고요. 그 고령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 기존에 뭐 폐질환이나 심장질환이 있던 분들은 그 기존의 심장질환이나 폐질환은 뭐 진행하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는데 설명되지 않게 운동 능력이 갑자기 감소한다든가 아니면 호흡곤란이 갑자기 심해진다거나 그랬을 때 이제 폐고혈압이 동반되지는 않았는지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증상들이 있을 때 내원해 보는 게 좋다고 했는데 네. 그럼 어떤 검사들이 진행되는지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폐고혈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장 흔한 원인이 자심장질환이나 폐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가면 흔히 하는 우리 기본 혈액 검사나 흉부 엑스레이 검사나 심전도 검사를 기본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그런 기본 검사로는 폐고혈압 여부를 조기에 진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검사는 심장 초음파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고혈압의 선별 검사로 가장 중요한 게 심장 초음파가 되겠고요. 네. 심장 초음파에서 이제 폐동맥 압력을 이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역류하는 혈류의 속도를 도플러로 측정해서 폐동맥 압력을 추정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렇게 선별 검사 후에는 확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심도자술이라는 좀 친속적인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심도자술은 이제 우리 대퇴정맥을 통해서 카테터를 넣어서요, 폐동맥압까지 카테터를 넣어서 거기서 정확하게 폐동맥압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평균 폐동맥압이 20 이상인지 심박출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심박출량 계산 후에 이제 폐혈관 저항을 계산하고 그리고 자심방 압력을 대변하는 폐동맥 세기압을 측정해야지 폐동맥 고혈압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진을 하기 위해서는 침식적인 검사인 우심도자술이 필요하다라고 네. 네,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 우심도자술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어떤 걸까요? 네. 그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정의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심초음파에서는 폐동맥 압력을 이제 추정할 수 있고 정확하게 평가가 안 되고요. 그리고 폐혈관 저항이나 그리고 심박 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심도자술을 반드시 해야지 폐동맥 고혈압인지 확진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심도자술을 통해서 약제 반응성 검사를 해서 이제 어떤 약제가 잘 들을지 네.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 반응 검사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정확하게 폐동맥 압력을 측정해서 이제 환자의 중증도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지표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해서 친접적인 검사를 해야 되는 불편감은 있지만 진단 과정에서 반드시 한 번은 해야 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네. 디귿시은님이 30대 남자분인데 가끔 목이 심하게 아프실 때가 있으시대요. 그때 기침을 하면 아주 조금이긴 한데 피가 섞여서 나오신다고 합니다. 네. 어떤 걸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뭐 객담의 소량 이제 피가 약간 묻어 나오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제 급성기관지염이나 단순기관지염에 의해서 그 기관지 내에 가는 모세혈관들에 가는 혈관들이 이제 기침하면서 터져서 이제 출혈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저절로 지혈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 치유가 됩니다. 근데 이제 객혈량이 갑자기 이제 그 선홍색으로 양이 많아진다거나 네. 반복된다거나 그러면 뭐 30대에서는 결핵이나 폐렴이나 다른 질환이 있는지 꼭 엑스레이나 다른 검사를 해봐야 되고요. 뭐 고령의 환자 같은 경우에는 흡연력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우리가 폐암 검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검사가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혈담의 양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환자의 연령이나 다른 동반된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추가 검사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두 번 이제 감기 증상이 있다가 가볍게 이제 혈담이 있는 경우에는 크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근데 뭐 그런 혈담이 있으면서 열이 동반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전신 다른 호흡곤란이라든지 뭐 음성 변화라든지 체중 감소가 있다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흡연을 오래 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네. 저희 오늘 라이브는 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호흡기내과 관련된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일단은 준비한 강의 마무리하고 시간 네. 되는 대로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나눠봐야 되는데 네. 폐동맥 고혈압 환자를 이제 또 진단도 하고 치료를 하려면 그냥 교수님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 네. 팀도 필요하고 네. 전문센터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폐고혈압이라는 게 이제 뭐 원인 질환이 워낙 다양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좌측 심장 질환이 있는지 폐 질환이 있는지 다른 뭐 전신 질환, 류마티스 질환이나 아니면 다른 전신 질환이 있는지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검사도 많고 그런 검사의 판정을 위해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호흡기내과 의사, 심장내과 의사, 영상의학과 교수님 그리고 뭐 필요한 경우에는 류마티스 내과 전문 교수님 뭐 그런 뭐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흉부외과 교수님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다학제 진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아산병원에 그럼 어떤 센터에서 지금 폐고혈압을 진단하고 있나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 2016년부터 폐고혈압 정맥혈전센터라고 해서요. 네. 폐고혈압 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환자를 진료하고 있고 거기에는 심장내과 교수님과 저 호흡기내과 교수님 그리고 흉부외과 교수님, 영상의학과 교수님, 류마티스 내과 교수님 뭐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폐동맥 고혈압의 약물 치료 원칙과 또 치료 약제 어떤 것들 사용되고 있는지 혹시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1군 폐동맥 고혈압의 치료제는 이제 폐동맥 표적 치료제라고 하는데요. 네. 2000년대 중반부터 2005년 이후로 우리나라에도 이제 폐동맥 고혈압 표적 치료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구 치료제가 있고, 뭐 흡입 치료제도 있고, 주사 치료제도 있고요. 경구 치료제는 이제 뭐 엔도테린 수용체 차단제라는 종류의 3가지 약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흔히 아는 이제 비아그라 실데나필이라는 게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약이 또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입니다. 로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스타사이클린 제제라고 해서 흡입 치료제나 주사제나 먹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합 치료를 할 수 있는 약제들이 많이 도입됐기 때문에 치료 성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폐동맥 고혈압 치료 원칙은 가능한 조기에 진단해서 가능하면 조기에 병형 치료를 해서 폐동맥 압력을 가능하면 정상 범위까지 떨어뜨려 주는 게 중요하게 되겠고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은데요.
가능하면 조기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병이 많이 진행하고 난 다음에 병합 치료하게 되면 초기에 치료하는 거에 비해서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중재 시술이나 수술이 가능한 경우들 아까 긍정적인 네. 경우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그 C탭이라고 하는데 만성혈전 폐고혈압이 이제 대표적으로 수술이나 시술로 완치 또는 이제 치료 성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성 폐색전증 같은 경우에는 혈전이 이제 항온고제 쓰면은 대부분 이제 녹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네. 뭐 약물 치료만으로 90% 이상 해결이 되는데요. 그런 혈전이 이제 만성화돼서 섬유화돼서 이제 딱딱하게 굳어진 채 혈관에 남아있는 네. 경우에는 약물 치료만으로는 이제 해결이 되지 않고 그런 딱딱해진 혈관들, 내막들을 제거해주는 수술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수술 자체가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 수술이긴 하지만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되는 경우에는 폐고혈압이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전문 센터에서는 수술을 시행하는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고 수술 성적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혹시 준비된 자료가 없을까요? 이 내용에 관련해서는요? 네, 그 수술에 대한 자료는 내가 준비하지 못했고요. 네네. 그리고 수술을 뭐 시행하지 못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뭐 여러 전문 센터에서 폐혈관 풍선 확장술이라고 해서 좁아진 혈관을 카테터 풍선으로 해서 넓히는 시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이제 환자 폐동맥 고혈압을 치료하는 치료법들이 지금 한 7년 전부터 도입돼서 지금 몇몇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희가 나눠볼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 폐동맥 고혈압 환자 치료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적어주셨는데요. 네. 근데 이 얘기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일단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아산병원에 네. 계시잖아요. 근데 네. 그 아산병원의 폐동맥 고혈압 센터에서 진료를 보시면서 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네. 좀 이렇게 기억나는 에피소드라든가 혹은 뭐 치료가 잘 되어서 대부분 나가십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라든가 좀 들려주실 게 에피소드로 있을까요? 가면 이제 처음에 이제 폐동맥 고혈압이 의심된다, 폐고혈압이 의심된다고 듣고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실 때 많은 뭐 젊은 환자분들이 인터넷에 찾아보시고 폐고혈압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 그리고 뭐 사망률이 매우 높고 예후가 안 좋은 병, 그렇게 해서 그렇게 충격을 나오더라고요. 먹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 와서 이제 우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 못 사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요. 그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1970년대에 이제 치료약제가 없었을 때 이제 폐동맥 고혈압 환자분 치료성 예후가 안 좋았을 때 그런 자료들이 올라와서 그런 거고요. 최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대 중반부터 폐고혈압 약제들이 개발되고 도입되면서 치료 성적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게 되면 뭐 제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10년, 20년 잘 지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 희망을 잃지 말고 너무 미리 실망하지 말고 뭐 그 적절히 검사받고 치료를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폐동맥 고혈압인 줄 알았는데 뭐 알고 봤더니 이게 만성혈전 폐고혈압이어서 수술받고 또 완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받으면 치료 성적이 매우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요. 지금 그런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미리 치료를 포기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저희 어떤 점들이 좀 개선되면 더 좋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큰 문제점은 이제 약제가 기존이 다른 약제가 세 가지 종류의 약제들이 다 도입이 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보험제도가 이제 초기에는 한 가지 약제만 쓰다가 환자가 악화가 되면 두 번째 약을 추가할 수 있고 거기서 두 번째 약을 쓰다가 악화가 되면 세 번째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들이 희귀약품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약제들이거든요.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약제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초기에 병용요법이 우리나라에서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병용요법을 시행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전 세계 진료 지침에서 이렇게 초기 병역요법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병이 심해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환자의 폐동맥압을 낮춰주는 게 장기 생존율을 향상시키게 된다는 게 잘 증명이 되어 있는데요. 또 뭐 바로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진단에 되면 초기에 세 가지 약제들을 바로 병합 치료해서 폐동맥압을 굉장히 낮춰주기 때문에요. 뭐 10년 생존율이 거의 90% 이상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약제로 수년간 쓰다가 나빠지면 두 번째 약을 쓰고, 그리고 두 번째 약을 쓰면서 수년 지나서 또 나빠지면 또 세 번째 약을 쓰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서 치료 성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게 제일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중에 가장 효과가 좋은 약이 주사 치료제인데요. 그래서 에포포로스라는 주사 치료제가 있는데 199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개발돼서 외국에서는 다 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직도 도입하지 않은 효과 좋은 약들도 있어서 그런 약제들을 도입하는 게 중요한 치료 성적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효과적인 약도 있고 또 근처 네. 근처 나라에서는 이렇게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더딘 이유가 무엇인가요? 논문이 덜 나와서 그런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의료 보장 시스템이 그 희귀 질환에 대해서 이제 환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약을 써도 이제 나라에서 다 이제 그거를 약제비를 상당 부분 이제 보조를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 환자들이 약제비 부담 없이 쓸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보험 제도가 이제 이게 근거도 중요시하지만 이제 약제비를 이제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직은 초기 병합 치료가 이제 보험 기준에 이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호흡기학회나 심장학회나 폐고혈압학회, 새로 생긴 폐고혈압학회에서 이게 조기 병용 치료 보험 인정을 위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나라도 빨리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희귀 질환이다 보니까 네. 적용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이렇게 오늘 폐고혈압, 폐동맥 고혈압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들은 쭉 마무리를 해보았는데 교수님, 저희 그럼 지금부터 좀 질문을 받아봐도 네, 괜찮을까요? 네. 폐동맥 고혈압 질문 주제와 좀 관련 없는 질문일 수도 있고요. 네, 오늘은 서울 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이재승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호흡기내과 관련한 질문들만 저희가 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유님이 아까 질문 주셨던 분인데 겨울철에 낮은 실내 습도를 높이려고 가습기를 사용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가습기는 세균 때문에 사용하면 좋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네요. 네, 뭐 가습기를 사용했을 때 이제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병원에서는 이제 그 세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히 관리하기 때문에 네. 저희 병원에서도 가습기를 쓰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 가습기를 세균 오염 안 되게 잘 관리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세균 감염이나 그런 거를 잘 없이 이제 가습기를 잘 세척해서 잘 사용할 수 있다면 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가습기를 사용해서 이제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삶의 질이나 아니면 생존율을 상승시켰다는 그런 증거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요. 견해가 다르게 생각하시는 교수님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가습기를 잘 세척해서 잘 세균 감염되지 않게 잘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싹보리님이 혹시 기관지 내시경도 수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요즘 기관지 내시경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대부분 수면 내시경을 하고요. 위내시경 할 때 쓰는 수면 유도제를 쓰면서 수면 내시경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부 이제 폐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일부 이제 다른 시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수면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한 폐질환이 너무 심해서 수면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제 비수면으로 하기도 하는데 90% 정도는 수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네요. 네, 네. 대부분 수면으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선물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들이쉴 때 가래 끓는 소리가 복부 아래쪽에서 들리신대요. 네, 이게 1시간 정도 지나면 괜찮다고 하시는데 혹시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될 정도일까요? 라고 질문 남기셨습니다. 가래 끓는 소리가 복부 아래쪽에서 들리기는 어떤 걸까요?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게 일단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좀 이렇게 여기 단전부터 끌어올려오는 약간 그 가래 끓는 소리를 말하시는 게 아닐까요? 네, 근데 다른 동반된 증상이었고 저 증상만 있다고 하면은 뭐 조금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가래가 정말로 이렇게 소리만 나고 네. 실제로 이제 목에 걸려 있는 느낌이 있다고 해서 병원에 많이 오시는데요. 실제로 검사해 보면 그 후두부나 뭐 기관지나 엑스레이에서 이상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후두부나 이쪽에 이제 그 감각신경이 좀 예민해져서 이물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과도하게 너무 가래를 뱉으려고 과도하게 목에 힘을 줘서 뭐 기침을 한다거나 그러면 후두부나 기관지가 더 자극이 되기 때문에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목에 이물감이 좀 있을 때는 이제 따뜻한 물을 드신다거나 아니면 뭐 사탕, 캔디 같은 걸 좀 물고 계신다거나 잠깐 껌을 씹으신다거나 그렇게 해서 좀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인후불평한 가래 낀 느낌으로 계속 아침마다 기침해서 이제 가끔 뭐 피가 나온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 행동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렵다고 피부를 계속 긁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비슷한 거네요. 네, 그래서 점점 신경이 이제 예민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행동요법을 해보시고요. 행동요법을 했는데도 호전이 없으면 한번 그때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아톰님이 교수님 생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질환이다 보니까 본인이 폐동맥 고혈압인지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를 강의를 듣고 조금 알게 되었는데 그래도 평상시에 좀 생활 습관 중에 이런 거 하면 좀 안 좋다라는 게 있을까요? 폐동맥 고혈압 환자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하면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이제 폐동맥 고혈압 확진된 경우에 임신이 금기입니다. 예, 그래서 폐동맥 고혈압 환자가 임신하게 되면 폐동맥 고혈압이 악화될 수 있고요. 그래서 사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승하기 때문에 피임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원칙이고요. 그 외에는 예전에는 이제 폐동맥 고혈압 환자가 운동하면 갑자기 실신이 일어날 수 있어서 운동을 하지 말라고 했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반대로 이제 폐동맥 고혈압 환자도 적극적으로 이제 운동요법이나 재활 치료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젊은 실제 환자한테는 뭐 그게 여성 환자는 임신하면 안 되는 게 중요하고요. 다른 일반 행동은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새싹보리님께서 비결핵 항상균 의증 있으시고요. 약은 안 드시고 계신데요. 근데 또 이 증상에 대해서 길게 남겨주셨는데 특히 겨울에 아침에 이제 가래 때문에 기침을 하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 흐흐거리듯이 숨을 들여마시게 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맨날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이렇게 증상 설명을 하시면 다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토대로 한다면 어떤 상태이실까요? 그래서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기관지 확장증이 같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지 확장증은 이제 우리 폐 안에 있는 기관지가 손상이 돼서 이게 확장이 되고 거기 안에 이제 가래가 조금씩 생기게 되는데요. 이게 가래가 이제 누워 있거나 수면 중에 이제 가래가 이제 폐 안에 좀 더 고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그 가래 낀 느낌이 생기게 되고 그 가래가 이제 기관지를 일부를 막게 되면 그런 답답함이나 그런 저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호흡해서 이제 기관지를 넓혀주면은 가래가 좀 잘 배출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래를 이렇게 충분히 배출하게 되면 이제 좀 시원한 느낌이 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비계량 항상균 기관지 확장증이 있으면 이제 가래 배출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심호흡해서 가래 뱉는 법이라든지 체위 배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병원에서 이제 호흡 재활 프로그램들에 다 있습니다. 요즘은요. 그래서 그런 데 참여하시면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배우시면 일상생활 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 권혁수 교수님이 며칠 전에 나오셔가지고 그 얘기 직접 행동요법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비욘디 저희 채널에다가 아산병원 권혁수 이렇게 치면 영상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혼낭냠님이 얼마 전에 코로나 걸려서 완치되셨는데 완치된 지 약 4달이 지났대요. 근데 기침이 계속 이상해서 CT를 찍으셨는데 CT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약을 먹어도 계속 뭔가 그런 기침 증상이 있으신가 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만성기침 기준을 8주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2달을요. 그 이유는 이제 그런 우리 감기 걸렸을 때 바이러스 감염이 있거나 이렇게 코로나 감염이 있을 때 이렇게 급성기관지염이 오게 되게 되면 보통 2에서 3주 정도 기침이 있을 수 있고요. 조금 길게 가면 뭐 4에서 6주 정도, 1달 반 정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2달이 넘어가게 되면 다른 문제는 없는지 기본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고요. 1차로 하는 검사는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거죠. 흉부 엑스레이에서 뭐 폐에 손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흉부 엑스레이도 크게 이상이 없는 만성기침 환자분들은 크게는 이제 3대 질환이라고 해서 후비루 증후군이나 상기도 쪽에 문제가 있는지 보게 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관지 쪽에 천식이나 호상구성 기관지염 같은 특수한 기관지염이 있는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만성기침 중에 이제 위산 역류 때문에 생기는 위식도 역류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드물게 있는데 그런 게 있는지 이제 검사를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는 한 20-30% 정도가 됩니다. 그게 특발성 기침이라고 하고 뭐 과민성 기침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현재 이해하고 있는 거는 이제 기관지에 그런 뭐 CT나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는데 기관지나 이제 상기도 쪽에 분포하는 신경이 예민해져서 우리가 조그마한 자극에도 과민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는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기침에 대한 행동요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침 행동요법들을 시행해보고 그래도 기침이 호전이 없다면 약물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한 2-3개월 약을 쓰다 보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요. 너무 이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이제 행동요법을 해보시고 주변에 그 환경적인 인자도 작용할 수 있거든요. 자꾸 찬 공기에 노출된다든지 아니면 미세먼지나 뭐 분진이나 뭐 담배 연기 같은 데 노출된다든지 그러면 기침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악화 인자들을 잘 있는지 주변 환경을 좀 잘 파악해 보고요. 그런 환경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하고 또 이제 기침이 났을 때는 뭐 따뜻한 물을 드신다거나 아니면 심호흡을 하신다거나 뭐 사탕 같은 거를 물고 있다든지 그런 행동요법들을 해보시고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진해제 기침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 걸린다. 그리고 그 신경이 예민해지면 그게 이제 적응이 돼서 이제 둔화가 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걸리고 나서 잔기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 뜨는 집님 질문은 저희 8시에도 내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질문 시간 이어가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훈낭냠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한바구수님 질문은 가려움증에 대한 건데 이거는 저희가 서울대병원 정진호 교수님 한번 모시고 피부과 라이브 때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새싹보리님이 가을, 겨울 찬바람 불 때 마스크 꼈는데도 목구멍이 좁아지는 느낌 때문에 숨쉬기 곤란함을 느끼실 때가 있으시대요. 혹시 이런 경우도 천식 가능성 있나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네요. 천식의 전형적인 증상은 우리가 이제 기침과 함께 이제 천명음이라고 해서 쌕쌕거리는 이제 소리가 나면서 호흡곤란이 나타나는 게 전형적인 증상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뭐 알레르기 비염이 있었다거나 만성 부비동염이 있었다거나 그런 분들이 이렇게 쌕쌕거리는 호흡음이 있으면서 호흡곤란을 느끼는 경우가 전형적이고요. 뭐 그런 호흡곤란 없이 그냥 단순 기침만으로 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그 찬바람 불 때 이제 목구멍이 좁아지는 느낌이고 숨쉬기 곤란한 느낌은 천식 증상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근데 그 증상의 기간이라든지 다른 동반 증상이라든지 어떨 때 악화가 되는지 그런 거를 좀 더 자세히 따져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천식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호님 질문도 나중에 류마티스 내과 혹은 네. 내과 선생님 나오실 때 남겨주시면 더 도움되는 답변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폐동맥 고혈압 학회가 새로 생겼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혹시 네. 학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럼 학회 홍보 이사님이시거나 홍보이사는 라는 아니고요. 자리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게 네. 된 것 같아서요. 학술가사 우리나라에 이제 폐고혈압을 보는 선생님들이 심장내과에 계시고 호흡기 내과에 계시고 뭐 류마티스 내과에도 계시고요. 소아심장과 교수님도 계시고 다양하시거든요. 그럼 다양한 분들이 모인 학회인 거네요. 네. 그래서 오. 이제 예전에는 호흡기 학회에는 폐혈관 연구회가 있었고요. 이런 폐고혈압이나 폐색증 같은 폐혈관 질환을 연구하는 모임이 있었고요. 심장내과 안에서는 또 이제 폐고혈압 연구회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소속이 다른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폐고혈압 학회라고 해서 새롭게 창립이 됐는데요. 아직 창립된 지 1년밖에 되지는 않았는데 그 폐고혈압 환자들을 위해서 이제 뭐 교과서 집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진료 지침 개선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보이사님, 학술이사님. 홍보이사는 아니고요. 네. 저는 그냥 학술 간사로 그냥 학술 간사로. 예. 그러시군요. 회장님은 이제 심장내과 교수님이 하고 계시고요. 예. 네. 가천의대 길병훈 교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 지금 그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방송이 있긴 한데 그래도 네. 그 안에 학회 소개도 좀 드려봤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그래도 다 드린 것 같고 새로운 질문들이 없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피디님? 네. 육성으로 대답해 주실지 몰랐어요. 네. 그러면은 저희 그 폐동맥 고혈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교수님께서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폐동맥 고혈압은 이제 다양한 질환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질환인데요. 특발성 폐고혈압은 희귀 난치 질환으로 지정되어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특발성 폐고혈압은 이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이제 전문센터에서 심초음파나 심도자술을 반드시 시행해서 정확하게 진단된 다음에 이제 폐동맥 고혈압 표적 치료제를 조기에 사용하게 되면 치료 성적이 매우 많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미리 치료를 포기하지 마시고요. 적절히 진단받고 적절히 치료받으면 뭐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얼른 그 다약제 치료에 보험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조기 병합 치료가 빨리 보험 적용이 되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학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아무래도 대학병원에 계시니까 좀 독감 환자 볼 일이 좀 적으실 것 같긴 한데 네. 요새 겨울철에 독감 심하게 걸리신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예. 혹시 이런 독감 걸렸을 때 뭐 주의사항 혹은 이런 거 지키시면 더 빨리 나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인플루엔자 독감은 이제 증상 발생 2일 전에 빨리 타미플루 같은 이런 항바이러스제를 빨리 복용하시면 증상이 빨리 회복되시니까요. 약을 먹으면 된다. 뭐 치료제가 있으니까요, 독감은요. 그래서 치료를 잘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독감 고위험 환자분들은 독감에 걸리지 않게 백신을 잘 맞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성심장질환이나 만성폐질환이 있거나 고령의 환자분들은 겨울철에 독감 백신을 꼭 맞으시고요. 네. 만약에 피치 못하게 독감에 걸리셨다면 빨리 치료제가 있으니까 치료제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재학 님이 저희 라이브 마무리하려고 하던 참에 달리기 하고 나면 목 및 가슴 부위 혈관이 쎄하시대요. 이런 내용은 어떻게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자세한 증상이 네, 필요할까요? 그 달리기를 얼마나 하고 나서 그러신지 아니면 혈관이 쎄한 느낌이 이제 호흡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건지 아니면 흉통을 의미하시는 건지 그런 거를 좀 자세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의 나이가 중요하거든요. 병을 저희가 진단하는데요. 성별, 나이, 그리고 그런 증상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좀 확인해야 돼서요. 그래서 달리고 나서 뭐 혈관이 쎄하다는 게 이제 뭐 운동 유발 천식 같은 데 호흡 불편감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령의 환자분이라면 협심증 같은 게 있는지 뭐 그런 거를 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뭐 자세한 문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계속 걱정되시면 그래도 내원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던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교수님 긴 시간 동안 굉장히 저희한테는 생소한데 사실 네. 교수님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주제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새로운 네. 내용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도 라이브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